안녕하세요. 저는 늦깎이 요양보호사를 준비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풍파를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혼자서 그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둘 수도 있겠죠. 저희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내 처지와 같은 사람을 도우면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저의 가족이 큰 상처를 입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간호대를 나와 바로 취업한 저는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간호사란 직업 여러분 다들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고된 일을 묻는다면 들 수 있는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힘들지만 아프신 분들을 매일 24시간 마주하는 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종종 몸이 나아진 환자분들이 그동안 고마웠다고 간호사 선생님도 건강하시라는 말 한마디 듣는 게 제가 이 직업을 택한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고된 일에 주기적인 기분 전환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동생의 권유로 운동을 하게 됐는데 동기부여를 위해 들어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결혼할 상대도 찾게 되었답니다. S전자 AS 수리기사로 일하는 남편은 동호회의 총무였는데 리더십 있고 성실한 점이 남자다워서 제 마음이 갔죠. 저와 성격도 잘 맞아서 몇 년의 연애 후 결혼 이야기까지 일사천리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서로 먼저 가족에게 서로를 소개시키고 싶다고 난리였죠. 저는 워낙 가족이랑 가깝고 소통을 자주 해서 빨리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남편은 본인 가족 소개시켜주는 게 제일 큰 산일 것 같다고 먼저 매 맞는 기분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었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의 남동생만 봤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청도 제천에서 오랫동안 구두방을 운영하신 성실한 시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부지런히 슈퍼마켓을 하고 계시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절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형보다 먼저 결혼한 도련님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왜 본인 가족 소개시켜주는 걸 걱정했을까 싶었는데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남편이 걱정했던 건 그 집안의 막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일명 시댁의 골칫덩어리였죠. 남편과는 7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 시누이는 그저 집안에서 오냐오냐 취급을 받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철이 없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한창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들어온 시누이를 딱 마주쳤죠. 오늘 오빠 결혼할 사람 데려온다고 했구나? 내가 깜빡했네. 죄송합니다. 저 오빠 동생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한여주입니다. 아유, 저놈의 기집애. 왜 하필 오늘 술을 먹고 들어와서 추태를 보이는지 모르겠네. 예, 여주야. 내가 미안하다. 제가 워낙 철이 없어서.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야, 박선영. 인사했으면 그냥 방으로 들어가. 왜? 동생이 창피하냐? 언니, 오빠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좀 다정해 보인다고 속지 마세요. 동생이 기분 좋게 술 먹고 들어왔다고 괜히 트집이야. 사람이 저렇게 매정하다니까요. 오늘 많이 마셨나 봐요.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사람이 뭐 기분 좋은 날만 술 먹나요?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근데 언니 간호사라면서요. 힘들겠다. 이번에 뉴스에서 간호사들 왕따 문제 나오던데 언니 정도 연차면 이제 괴롭히는 사람은 없죠? 그럼 언니도 신입 간호사들 들어오면 막 괴롭혀요? 야, 박선영, 너 술 취했으면 그냥 들어가서 자라니까? 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시비야? 그래, 선영아. 너 들어가서 얼른 자라. 미안하다, 여주야.
제가 취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라. 네, 괜찮아요, 아가씨. 전 다른 간호사들 안 괴롭혀요. 괴롭혀서 그만두면 그 인력 제가 충원시켜야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제가 신입들한테 잘해주고 함께 으쌰으쌰 해야 일도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일도 잘하고 착해서 오히려 사이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며느리 말 참 잘한다.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맞아, 우리 여주가 어디서 남 괴롭히고 다닐 애가 아니지. 아이, 엄마는 언제 봤다고 우리 여주야.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야? 집에 손님 오는 날 술 먹고 들어오는 정신머리도 어이가 없는데 취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사내 괴롭힘 하진 않냐고 묻는 무례함에 제 속이 어찌나 부글부글 끓는지. 이후에 남편은 애가 좀 별나고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대신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죠. 저 시누이가 분명히 우리 부부 결혼 생활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요. 혼내는 시모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했었나요? 시댁은 오히려 온 식구들이 시누이의 돌발 행동을 말려야 했습니다. 제 결혼식에 거의 이브닝 드레스 수준의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와서 소소하게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물론이고요. 결혼 후에는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절 괴롭히더군요. 점심시간 끝난 직후 환자가 제일 많은 시간에 바빠서 이리저리 뛰면서 일하고 있었죠. 근데 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언니!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병원에 왜 왔어요? 어디 아파요? 네, 제가 요 며칠 위가 콕콕 쑤셔서 회사 반차 내고 언니는 병원까지 왔어요. 아가씨 회사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그럼 예약은 하고 왔어요? 오늘 환자 대기 꽉 찼는데. 그러니까 언니 병원으로 왔죠. 네? 여기 병원 시설도 좋고 진료도 잘 본다길래 왔어요. 언니가 있는 병원이니까 언니가 말만 잘하면 가족은 바로 진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병원의 대기 인원도 예약 환자도 많아서 그렇게 쉽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아, 그래도 진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기껏해야 5분 정도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조금의 언질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연줄로 진료를 보게 해달라는 거라니. 심지어 가장 바쁜 시간에 말이죠. 신우의 부탁으로 다른 예약 환자의 시간을 뺏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말했죠. 아가씨, 다음에 저한테 병원 올 수 있는 날짜랑 시간 말하면 선생님 진료 시간 비나 확인하고 연락 줄게요. 오늘은 미안하지만 그냥 가는 게 좋겠어요. 보다시피 바쁘거든요. 네? 그럼 오늘 반차 괜히 내고 왔네요. 병원 오려고 뺀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죠. 나 진짜 가봐야 해요. 연락해요.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는 시누이를 무시하고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시누이는 그날 일은 시부모님에게 뭐라고 전한 건지 마치 연락을 하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제가 안 받아준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른들에게 설명하느라 진땀을 다 뺐네요. 이 어이없는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봐도 남편은 그저 별난 애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가더군요. 그 순간 시누이가 왜 그렇게 대책 없게 자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저 아무리 무례하고 경우 없는 행동을 해도 그걸 제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처럼 말입니다. 남매들이 있는 입장에서 남편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남매들은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정말 사이도 좋거든요. 그건 서로 잘한 일에는 아낌없이 잘했다고 해주고 잘못된 일엔 누구보다 나서서 조언을 해주고 건설적인 비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밀양시에서 쭉 나고 자란 저희 남매는 3남 2녀로 제가 그중 둘째죠. 아래 동생 잘 챙기는 민중의 지팡이 장남 첫째 오빠부터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 공무원 3남 셋째,
광고회사 다니는 집안 애교 담당 사녀 넷째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성실한 오남 다섯째. 여러모로 저희 오남매는 합이 좋았어요. 예전부터 동네에서 우애가 좋기로 소문이 다 날 정도였죠. 5명 다 서울로 상경을 해서 바쁘게 살아도 한 달에 2번은 만나 식사할 정도로 교류도 잦았어요. 저희 남매 사이에 고민이나 문제가 있어봤자 정말 작디작은 수준이었었죠. 장남이 40대 중반까지 모태솔로에 가까운 싱글이라는 점, 허우대 멀쩡하고 경찰이라는 번듯한 직업까지 있으면서 그 숫기 없는 성격 하나 때문에 여태껏 여자라곤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본 사람이었죠. 저번에 소개팅 했다던 여자는 어떻게 됐어? 같은 경찰이었다며. 오빠 소개팅 했어? 웬일이야? 내가 그렇게 동료 간호사들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거절해놓고. 셋째 넌 어떻게 알았냐? 저번에 형이 말해줬어. 뭐 입고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동기가 계속 혼자인 게 아깝다고 해줬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잘 안 됐어.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너무 불편해서. 아유, 어디 가서 내 형이라고 하지 마. 동생은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장남은 여자 앞에서 입도 제대로 못 대고. 아이고, 그 정도면 출동신고 나가서 신고자가 여자일 때도 말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야, 임마. 넌 트레이너가 회원관리 해야 하니까 말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일할 때는 잘해. 그냥 연애 상대로서 만나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야. 그럼 뭐 많이 만나보는 방법밖에 없네. 오빠, 소개팅 생각 더 있음 나한테 말해. 회사 동료들 중에 이상형 경찰인 사람 많아. 됐다. 난 그냥 민중의 지팡이로 한 여자보다는 여러 사람 지켜주며 사는 게 팔짱가 봐. 그게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내 속도 편하고. 또 저 소리다. 그래, 오빠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둥글둥글한 저희 남매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암 판정이었어요. 제 결혼 바로 전에 아버지는 암 판정을 받으셔서 투병 중이셨죠. 요양보호사였던 어머니는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일이 바빠도 일주일씩 돌아가며 주말마다 아버지가 계시는 밀양병원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라는 기둥이 편찮으시다는 게 저희 남매들에겐 커다란 불안으로 다가왔지만 그만큼 지금 당장 가족에게 충실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고 싶어하는 남매 사이에서 자라온 저는 시누이의 잘못에도 그냥 넘어가거나 받아주는 남편의 행동이 적응되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이 용인하고 있는 시누이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누이에게도 남편의 가족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인 동생이고 본인 가족 일인데 제가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냥 권유나 조언해서 그칠 뿐이었어요. 부부 사이엔 적당한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만일 남편이 제 가족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았고요. 다행히 시누이는 큰 사고를 치거나 저한테 큰 무례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그 때문인지 저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풍에 바람 든 듯이 순탄했습니다. 축하할 일도 생겼고요.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정말 일상이 이렇게만 유지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 하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정말 찰나였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힘내서 암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임종 전 저희 남매들 다 둘러놓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어요.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 손 꼭 잡고 우리 딸 부탁한다고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남편은 오열과 함께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꼭 그러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자식 걱정만 하는 아버지 마음을 한시름 덜어드리기 위해 굳게 다짐하는 남편의 배려에 전 결혼 후에 다시 한번 이 남자라면 정말 안심하고 함께 살아도 되겠다는 믿음을 얻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처럼 아버지의 장례식에서도 큰 사위로서 잠도 못 자고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고생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에 크게 감동하셨는지 장례식 끝나고 아버지 유골함 안치시킨 다음에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정말 고맙다고요. 근데 정말 제게 잘하던 이 남자, 아버지와 한 약속의 기한이 딱 2년이었나 보더라고요. 제 아버지에게 울면서 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극정성을 쏟던 남자는 아무래도 다른 남자였나 봅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2년 후부터 마치 주문이 풀리는 것처럼 급속도로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더군요. 아직 기저귀 찬 딸 매일 등에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기저귀 한 번을 자다 일어나서 갈아준 적이 없었어요. 아니 애는 저 혼자 만들어서 저 혼자 키웁니까? 매번 일이 너무 힘들다고 집에 오면 푹 쉬고 싶다는데 저는 일 안 하냐고요. 저도 아이 낳고 쉴 틈 없이 바로 복귀해서 일했는데 그저 넌 엄마잖아. 애는 엄마 손 타는 게 맞지. 이런 궤변만 늘어놓았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퇴근 후에 다음날 다시 열심히 일한 휴식을 저한테 돌려주기라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옷만 갈아입고 바로 냉장고에서 소주 꺼내서 병째로 들이마셨어요. 또 술이야? 속도 안 아파? 마시려면 자네 따라 마시던가 뭐 하는 거야? 애는 신경도 안 쓰지? 내가 내 집에서 술 좀 먹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애 눈치 보면서 술 마셔야 돼?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건 안 무서워? 애들 기억에 소주 병나발 부는 아빠로 남고 싶어? 아이, 잔소리 지겨워. 당신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입은 전혀 안 피곤하나 보네. 아직도 입에 모터 달린 것처럼 잔소리 하는 걸로 봐선 난 그럴 기력도 없으니까 오늘 지혜 목욕은 당신이 시켜. 그래, 됐어.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지 보이시죠? 이 사람 정말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마자 금연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제가 아기 낳고 초반엔 새벽에 수유하느라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누가 제 남편을 납치해다가 뇌 어디를 조작해서 도로 가져다가 놓은 건지 집에 있으면 그저 속만 답답한 나날이었죠. 호방하던 사람이 세상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점점 성격이 꼬이더니 나중엔 제가 눈에 보이면 그저 시비 걸기 바빴어요. 당신 살쪘어? 살? 나 오히려 지혜 갖기 전보다 4kg 빠졌어.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부해 보이지? 나이가 들어서 부어 보이는 건가? 뭐? 참나, 뭐가 부어? 당신이 그렇게 보는 거겠지. 원래 여자들 나이 들면 살이 빠져도 둔해 보이는 거야. 관리 좀 해. 펑퍼짐하게 퍼져 있지만 말고. 나이는 뭐 여자만 드니? 결혼 후에 살찐 거 반대로 당신이잖아. 당신 허리 두꺼워진 게 나만 보이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내가 퍼져 있을 시간이 어딨니? 교대 근무하랴. 집에 오면 애 보고 집안 일하느라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는데. 그건 당신한테 고맙네. 집안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서 집에 퍼져 있을 틈을 안 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의 불만은 식탁에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국은 매일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찬 투정에서 괜히 제 체중을 걸고 넘어지는 것까지 아주 다양했어요. 남편과 한 공간에 있으면 솔직히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제가 월급 관리를 했는데 나중엔 용돈이 적다고 난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용돈 좀 더 달라니까.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가오 안 살게 술값도 못 내면 좋겠냐? 나도 더 주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돈을 막 쓸 상황이 아니라니까. 여보, 우리 딸 있어. 몇 년 후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 있다고.
당신은 지의 미래를 위해서 더 저축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해? 아이, 너 지금 나 무책임한 아빠로 만드는 거야? 고작 용돈 올려달라고 해서? 고작 용돈 올려달라고 한 수준이 아니잖아. 지금 당장 용돈 30만 원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돼? 아유, 됐어. 치사해서 더는 부탁도 안 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러던 인간이 결국은 월급 통장을 바꾸기까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버는 돈 이제 직접 관리하겠다고요. 제가 그럼 대출금이나 관리비, 지혜한테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엔 일절 대답도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때 이 인간이 신우이랑 피부치인 게 확실하구나 실감했죠. 대책 없고 경우 없고 생각도 없는 게 딱 닮은 오누이더군요. 그렇게 갈수록 마주치면 싸우는 날이 늘어나기만 했어요. 남편은 절 보면 그저 뭘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까 궁리하는 사람 같았고, 저는 일하고 애 키우느라 몸이 힘들어 괜한 싸움 만들기도 싫었죠. 차라리 얼굴을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했네요. 그렇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그 얼음판이 쩍 하고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신우이에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는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거죠. 숨기겠다고 책장에서 제일 두꺼운 책 사이에 넣고 꽂아놨는데 참나, 저는 차용증을 발견한 당일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결혼 후에 이런 결정을 아내 모르게 한다뇨?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걸 나한테 한 번도 상의 없이 할 수가 있어? 날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누가 무시해? 그냥 선영이 걔가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잠깐 빌려준 거지. 걔가 다 갚을 거야. 다 갚을 건데 상황이 아직 안 나아져서 그런 거야. 걔 이혼 후에 회사도 그만둬서 일 안 하지 꽤 됐잖아. 그 5천도 이번에 오픈한 옷가게 초기 비용으로 쓴 거고. 당신 동생이 안쓰러우면 차라리 나한테 말해서 적어도 현금을 빌려줘야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 걸 당신이 대출받아서 주는 게 말이 되냐고. 대출 이자 확인해 보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빠져나가게 생겼구만. 정말 어쩌려고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줬겠어? 다 동생 걱정하는 마음에 빌려준 거지. 당신이 진짜 동생 걱정하는 거면 대출받아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즉 그 대책 없는 성격을 뜯어 고쳤을 거야.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신우이가 먼저 결혼해서 단 2년도 못 살고 바로 이혼을 했었거든요. 이혼 후에 회사도 거의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고 백수로 살았어요. 남편은 그런 신우이가 옷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거고요. 당장 몇십 년 후 미래도 아니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오누이 때문에 제 상식선 또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신우이가 꼭 갚을 거라고 떵떵거리는 남편의 말을 축구공처럼 떵 차버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큰맘 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열어준 옷가게가 6개월도 가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만 거죠. 남의 일 쉽게 보고 덤볐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게 정리 후에 보증금 빼서 그거 들고 날랐네요. 정말 신우이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작정을 하고 잠적하고 만 거죠.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밑도 끝도 없이 동생이 갚겠지 하던 남편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결혼 후 변해서 이상해진 사람이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우이에게 배신당한 남편은 정말 막 나가기로 한 건지 밖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주먹 다짐을 해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참나, 제가 살다 남편이 사고쳐서 상대 측에 합의해달라고 고개 숙이는 날이 올 줄 몰랐네요. 남편은 점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죠. AS 수리기사라는 사람이 서비스 불만족으로 고객들에게 민원 폭탄을 받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제대로 하라는 압박이 들어오자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감행하더군요. 물론 저에게 한 번의 상의도 없이 말이죠. 40대 중반의 나이에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둔 사람이 다시 무슨 일을 시작할 건지, 이직을 할 건지 뭘 할 건지에 대한 대비 하나 없이 자기 화를 못 참아서 그만둔 겁니다. 벌어먹일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말이죠. 가계부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되자 전 초과 근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나가야 하는 돈은 한 바가지인데 수입이 절반이 되었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외벌이가 여유롭진 않겠지만 당장 굶어 죽을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 아이의 아빠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각오는 전혀 안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근근히 대리운전을 뛰더니 아예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나마 나라도 벌어서 다행이다. 내가 벌면 남편이 집에서 살림하고 지혜 보면 되지 하고 긍정회로를 맹렬하게 돌려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저의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죠? 전혀 아니라는 거. 남편은 일자리를 찾기 전의 시간을 마치 무기한 휴가처럼 즐겼어요. 제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집에서 해야 하는 일에도 손을 놨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점은 그나마 예전엔 남편이 일을 해서 피곤하다라는 변명이 있다는 거였죠. 여보, 지혜 병원 갔다 왔어? 아직 장기침을 하네. 선생님이 뭐라고 해? 병원? 무슨 병원? 내가 오늘 소아과 예약해놨다고 했잖아. 잊었어? 어제부터 애가 기침하니까 갔다 오라고 한 거. 그랬나? 깜빡했다. 내일 다시 예약해서 다녀오지 뭐. 아니, 애가 지금 기침을 계속하잖아. 오늘 당신 대체 뭐 했어? 빨래통에 빨래도 그대로 있고 집안 청소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달 음식만 식탁에 있는 걸로 봐선 당신 오늘 할 일 애 병원 데려가는 거 하나인데 그걸 못해? 깜빡했다니까 되게 떽떽거리네. 애가 기침 조금 한다고 당장 잘못돼? 잘못되냐고. 당신 지금 당신 딸이 아픈데 그게 할 소리야?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어?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어? 내가 벌 테니까 집안일만 좀 해달라고 하잖아. 나는 일하면서도 거의 혼자 다 하다시피 했는데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왜 그 최소한의 것도 안 해? 여기가 나만 사는 집이야? 지혜 나 혼자 나왔냐고. 좀 시끄러. 너 지금 나 일 안 한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미치겠네. 어떻게 머리를 굴리면 그런 결론이 나? 맞잖아. 당신 지금 백수 남편 한심하다고 무시하는 거잖아. 너는 네가 사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무시당하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 너 그럼 지금까지 피곤하고 쉬고 싶다고 나한테 집안일 다 떠넘겼던 거 나 무시해서 한 행동이었네? 그렇지? 말꼬리 잡지 마.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그만하자. 그만해. 이거 제가 할 말 아닌가요? 누가 누구한테 말이 안 통한다고 한숨을 쉬는 건지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살얼음판이 더 나을 정도로 얼음판이 와장창하고 깨져서 빠진 물은 몸이 덜덜 떨리는 얼음물이었죠.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지 나중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딸 보는 것도 나 몰라라 하는 남편 때문에 아이 돌보미로 한 달에 나가는 돈은 불어만 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죠. 당장 다음날 지구가 망해도 회사 나가고 명절 챙기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던가요?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도 명절은 돌아왔고 밀양 친정에서 친정 식구들 다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막내는 전날 먼저 내려갔고 오빠와 셋째, 넷째는 시간이 안 맞아서 당일에 오기로 했어요. 먼저 도착한 저와 막내는 어머니를 도와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사는 게 팍팍하고 답답했는데 사랑하는 가족 만나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첫째 오빠 좋아하는 가지전도 하고 셋째와 넷째가 좋아하는 산적하고 동태전, 그리고 막내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만들었어요. 다 같이 모여 맛있는 음식 먹으며
못했던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 것만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명절 당일 오후에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그날 이후로 저를 감싸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모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밀양으로 같이 차를 타고 오던 첫째 오빠와 셋째, 넷째가 사고를 당했다는 병원의 연락이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정면에서 들이박았다고 당장 가족은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말에 솔직히 정말 그 순간이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 종아리를 세게 꼬집었었네요. 빨리 깨어나라. 끔찍한 악몽이니까 당장 깨어나라. 일어나라 제발.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흔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직까지 그때 병원까지 누가 운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몽롱한 정신에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오빠와 셋째, 넷째 얼굴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어떻게 아버지 가신 지 몇 년 됐다고 하늘은 내 반쪽들을 데려가시나. 어머니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신하고 마셨어요. 당장 저도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 쓰러지는 어머니 몸을 받으며 저도 그냥 그대로 눈을 감고만 싶었죠.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셋째와 결혼한다던 예비 올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오는데 지금 내 얼굴도 저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예비 올케는 턱을 덜덜덜 떨면서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물었어요. 우리 오빠, 강준 오빠 정말 죽은 거예요? 네? 언니, 아니죠. 지금 수술 중인 거죠? 참혹한 현실을 부정하는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예비 올케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3명의 피부치를 잃은 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 무력함에 그저 눈물만 흘렸네요. 이 끔찍한 사건은 명절 일가족 3명 사망이라는 참사로 뉴스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저 뉴스에서 이런 속보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제 가족 일이 된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속이는 것만 같았어요. 한 번의 장례식에 3사람의 얼굴이 영정사진으로 올랐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떠난 3남매의 장례식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기침조차 못했어요. 위로의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새끼 잃은 짐승의 목소리로 우셨어요. 어머니 속 깊은 단전에서부터 서러움이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전 그런 어머니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막내 어깨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자랑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장남, 제일 똑똑한 셋째, 똑부러진 애교쟁이 넷째. 장례식 동안 3명의 영정사진을 쳐다보지도 못했네요. 왜 내 오빠가, 내 동생들 얼굴이 저기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기이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만질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울고, 아직 너무 젊은 우리 오빠와 너무 어린 내 동생들이 불쌍해서 울고, 명절에 우리 얼굴 본다고 셋이서 차에 타서 기대했을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이제 듣지 못하는 오빠의 어딘가 어눌하고 그저 사람 좋은 목소리도,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데 믿지 않은 셋째의 목소리와 언니 라고 늘어지게 저를 부르는 넷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겠죠.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왜 벌써 간 걸까? 먼저 가신 아버지가 적적해서 데려가셨나, 이런 미친 생각까지 들더군요. 3명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 집은 영혼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기력이쇠해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도 막내도 껍데기만 남았거든요.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 상태가
정말 산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서 남편도 더 이상 제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어머니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의사가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돼서 친정 근처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킨 게 다행이었죠. 혹시 어디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건가 하는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병원으로 가는데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병원에서 오는 연락에는 이골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의사와 상담을 마치고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가니 우리 엄마 거의 숨만 붙어있는 상태의 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는데 이대로 어머니마저 잃을 수 있겠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했죠. 엄마, 나왔어요. 선생님하고 얘기 끝났어. 요즘 밥 안 먹는다면서요. 왜 그래, 엄마. 먹어야지. 병원에서 연락했니? 너한테? 보호자가 나로 돼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는데 잘 됐네. 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밥도 잘 안 드시는 어머니가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생겼나 하는 희망에 부풀어서 되물었더니 어머니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박서방, 아직도 놀고 있니? 그 사람? 네, 아직. 몰라요. 요즘은 일 구하려고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아. 어제 박서방 왔다 갔다. 네? 그 사람이 엄마를 보러 왔어요? 왜요? 병문안 온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 어머니는 돌처럼 굳은 입을 열어서 남편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셨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박서방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여주한테 오늘 온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여주는 몰라요. 저 온 거 그냥 사위가 장모님이 하도 걱정돼서 제가 온 거죠. 몸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그냥 영 입맛이 없네. 지금 내가 목으로 뭐가 넘어가겠어. 장모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잘 드셔야 돼요. 장모님까지 건강 악화되면 애엄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빨리 몸 회복하셔야죠. 남편은 정작 어머니를 만나러 온 목적은 말도 안 하고 실없는 소리만 계속 빙빙 돌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엔 분명 할 말이 따로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해서 제 안부를 물으셨다고 하네요. 여주는 요즘 어때 보여? 걔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도 제일 열이낸데. 그쵸, 여주 열이죠.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왜? 여주가 앞으로 편하게 잘 살아야 하잖아요. 물론 어머니도 그렇고 처남도 그렇고요. 남은 가족이 아픔을 이겨내고 잘 살아야 먼저 간 가족들한테 잘하는 거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번듯하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러는데 장모님, 죽은 형님하고 처남, 처제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대충 얼마나 하나요? 아니, 그걸 자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게 여주 행복이랑 무슨 상관이야? 장모님, 지금 저 일 없이 쉬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저도 여주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가장이 돼서 호강은 못 시켜줄 망정 이렇게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저 보란 듯이 성공해서 여주도 그렇고 장모님께도 효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먼저 가신 장인어른과 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그 보험금 딱 한 번 빌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보답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 번 믿고 빌려주세요, 장모님. 아니, 이게 지금 뭘까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와서 내 형제의 목숨값을 구걸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드디어 드러낸 남편의 속내 속이 뒤집히셨다고 합니다. 자네 지금
내 자식들 목숨값 빌려달라고 애원하러 왔나? 내가 병원에서 퇴원할 날짜를 못 기다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한테 돈 빌리려고 온 거야? 장모님, 저 얼른 성공해서 장모님 딸한테 잘해야죠. 장모님 퇴원 기다리는 건 여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 구상 중인 전자기기 AS 센터가 있는데 장모님이 보험금 투자만 해주신다면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투자? 자네 지금 투자라고 했나? 아니 장인어른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처가 식구들 절반은 떠나보내고 고작 한 생각이 자네가 구상한 사업 보험금으로 투자받아 시작하겠다는 거야? 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자네가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하네. 이렇게 지 혼자 살겠다고 그 말에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지. 절대로 못 주네. 자네 그 성공할지 못할지 알 수도 없는 사업에 내 자식들 목숨값 내놓을 수는 없지. 절대로 못 줘. 장모님, 잘 생각해보세요. 그 돈 끌어안고 있는다고 죽은 자식이 살아옵니까?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그 입 닥쳐. 내 생각 절대 바뀔 생각 없으니까 그 더러운 생각 깨끗하게 포기해. 이참에 내 딸하고도 정리해. 만약에 여주가 자네하고 계속 산다고 하면 난 내 딸 안 볼 자신 있으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돈 다 껴안고 장모님도 자식 따라가시려고요? 이 천하의 몹쓸 더러운 새끼.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니의 혈압이 오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원수 같은 남편 때문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전 단박에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떠난 가족과 저 사이에서 고민할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병실을 빠져나갔죠. 그 후레자식이 있는 집까지 가는 길 눈앞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당장 칼부림이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들고 있던 핸드백을 던져버렸네요. 아직 영문도 모르는 남편은 갑자기 가슴으로 날라온 핸드백을 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가 뭔데. 뭐 하는 거야?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자식 잃고 슬픔에 몸져놓은 우리 엄마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들었어? 그래, 장모님이 당신한테 말할 것 같더라니. 야, 근데 내가 나만 쫓아고 그랬겠냐? 다 너랑 지혜 먹여 살리려고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지. 노력? 너 지금 아픈 엄마한테 가서 돈 구걸한 게 노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주 2번 노력했으면 구걸해서 번 돈으로 건물도 샀겠네. 참나, 근데 장모님도 정말 너무하신다. 내가 그 돈을 뺏기랬냐 아니면 달라고 했냐? 그냥 투자하는 마음으로 빌려달라니까. 진짜. 누가 자식 목숨값 지고만 있는지. 그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형님이 좋아할 것 같아? 오히려 좋은 기회 놓쳤다고 장모님 원망만 할걸?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저는 끝내 우리 오빠를 들먹이는 남편에게 손을 올렸습니다. 제게 뺨을 맞은 남편은 눈이 돌아가서 제게 몇 배로 대갚았죠. 정말 말 그대로 남편에게 두들겨 맞느라 쥐고 있던 핸드폰도 멀리 날아가고 거실에 쓰러져 남편의 발길질에 머리를 감싸 안고 있으면서도 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가 깨서 이 광경을 볼까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실컷 때리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남편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입에 물더군요. 그때 전 도움 요청을 위해 날아간 핸드폰을 찾아 바닥을 기어갔어요. 핸드폰은 소파 아래로 들어가 있었고 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집 주소를 부르고 그대로 정신을 놓았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냄새만으로도 병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비상 연락망에 있던 막내 동생이 찾아와 여기저기 멍투성이인 제 얼굴을 떨리는 눈으로 보곤 누나 때린 후레자식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죠. 아니나 다를까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끌고
저 때린 개자식을 흠신 때려 복수해주고 왔더라고요. 정도가 지나친 동생은 바로 폭행죄로 경찰에 입건됐어요. 저를 곤죽 만든 남편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남편을 곤죽으로 만든 동생 또한 집행유예를 받았죠. 동생에게 빨간 줄 긋게 했다는 죄책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괜히 내가 맞아가지고 이런 생각에 정말 괴로웠죠. 가족을 잃은 것만으로도 한많은 신세인데 남편이란 작자에게 맡기까지 하다니 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몸에 별처럼 수놓아져 있는 폭행 흔적을 증거로 남기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남편이 몇 개월을 백수로 살고 절 때린 흔적 사진이 증거가 되어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니 맞은 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죠. 정말 염치 없고 끔찍한 게 뭔지 아시나요?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이혼 확정이 되고 며칠 뒤에 득달같이 연락을 해오더군요. 전화를 모두 무시했지만 전 남편은 그저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매일같이 제 핸드폰에 남겼습니다. 염치가 이 정도로 없으면 어디 경찰서에서 잡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를 팬 새끼가 무슨 생각으로 다시 받아달라고 연락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을 혼자 사는 놈입니다. 남 생각을 아주 1%도 안 하더군요. 제가 연락을 다 무시하자 당연한 수순처럼 제가 사는 곳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왔어요. 여주야,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나 찾는 곳도 없어서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 너랑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게 무서워서 뭐라도 해야겠더라고.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장모님한테 가서도 싹싹 빌게.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그럼 뒤지던가. 네, 저 자식은 못 살겠죠. 탱자 놀다가 대출이자 내주던 아내 없어지니 아까운 거겠죠. 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남편 앞 땅바닥에 침 한 번 퇴 뱉고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네요. 근데 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놈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밀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나중에 밀린 양육비 문제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니까 전 남편 새끼 음주운전 하다가 가로등에 그대로 들이박아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하더군요. 아휴, 음주운전. 지 인생 혼자서 말아먹을 것이지 누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그나마 정말 업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죠. 혼자 다치다니 얼마나 다행이게요. 전 남편은 못 걷는 지 처지를 이용해서 제게 널 못 만나면 딸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매번 다른 번호로 울며 불며 애원하는데 정말 지독한 인간이죠. 본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 이용하는 것이 말이죠. 양육비도 안 주는 아빠가 무슨 딸을 걱정하는 아빠라고 저도 절대로 못 보여준다고 했네요. 전 남편이 휠체어 끌고 찾아올까봐 서울살이도 정리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밀양으로 딸과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 요양보호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40 넘은 늦깎이 공부와 죄취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나중에 우리 아버지랑 오빠 동생들 만나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어머니는 다행히도 기운을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엔 남을 돕는 데서 오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한몫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황까지 안 좋은 이웃들을 돌보고 기부도 하면서 본인 상처를 다 치유하셨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정말 허투루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들끼리 확실히 통하는 게 있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만큼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렇게 선행을 베풀며 본인을 구해내신 겁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인생 창가를 쓴 시인 롱펠로의 명언인데요. 이런 세상을 두려워 말라. 그러면 곧 알게 되리라.
고통을 겪은 다음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장엄한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낸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더더욱 강해져서 다음 생엔 누구도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를 겁니다. 솔직히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간절하니까요. 저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저희 가족의 한 사람으로 꼭 태어나고 싶어요. 아직은 멀고 먼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모두 빠짐없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오빠, 그리고 동생들에게 나눠줄 행복 많이 모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을 수 있는 행복을 모두 모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